게임의 여왕 제10장. 맥그리거 부인,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티거 박사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거릿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놀라운 소식이라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에서 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였다. 마거릿은 더 이상 제이미가 자신에게 주는 굴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입덧을 하고 있었다. 입덧인가 보군요. 그런가 봐요. 그는 알약 몇 개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드십시오. 좀 나아질 것입니다. 맥그리거 부인,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곧장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죠.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녀는 제이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오늘 의사를 만났어요. 아이를 가졌대요. 아무 말 없이 제이미는 냅킨을 던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 순간 마거릿은 제이미를 사랑하는 만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거릿은 입덧으로 무척 고생했다. 지친 마거릿은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제이미가 그녀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며 다시 거칠게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었다. 화가 난 그녀는 순간 그의 곁을 떠나버려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비록 떠난다 하더라도 제이미는 그녀가 그의 아이를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제이미는 이제 7살이 되었다. 그는 이해심이 많고 유머 감각이 있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로 자랐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불행을 아는 것처럼 그녀에게 잘했으며 이따금 제이미는 학교에서 작은 공작물을 만들어 마거릿에게 선물했다. 그럴 때마다 마거릿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스스로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는 했다. 또한 어린 제이미가 왜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지 않으며 마거릿과 함께 외출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 마굿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제이미야, 너의 아버지는 매우 훌륭한 분이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시단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나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나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로 제이미가 제 아버지를 미워하게 할 수 없어. 마거릿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걸을 때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세워놓고 말했다. 이젠 멀지 않았군요. 그렇지요, 맥그리거 부인. 틀림없이 어린 제이미처럼 멋진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 남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떠나면 쑥덕거렸다. 가엾어라 여의어 보이는데 제이미에게 매춘부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봐. 마거릿은 어린 제이미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이미야, 너는 곧 동생을 갖게 된단다.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 알겠니? 그러자 제이미는 엄마를 껴안고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 더 잘 지낼게요. 그 말을 들은 마거릿은 눈물을 감추려고 애썼다. 진통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텔리 부인이 한나를 데려왔다. 아이는 정오에 태어났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는데 입은 어머니를, 뺨은 아버지를 닮았으며 작고 붉은 이마 위로 고슬고슬한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었다. 마거릿은 아기에게 케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름이야. 이 아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해. 이 아이를 여기서 멀리 데려가야 해.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야겠어. 데이비드 블랙웰이 노크도 없이 제이미 맥그리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제이미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았다. 도대체 무슨... 남이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이미가 벌떡 일어섰다.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흑인 소년 하나가 다이아몬드 1개를 훔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가 겨드랑이 밑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보석을 숨겼다는군요. 그런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한스 짐머만이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그 소년을 때렸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올해 12살입니다. 제이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제기랄. 내가 모든 광산에 채찍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는데 저도 짐머만에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놈을 해고시켜버려.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흑인들이 그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이미는 그의 모자를 집어들었다. 여기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장님, 그곳에 가시면 위험합니다. 짐머만이 죽인 원주민은 반투족이에요. 그 종족은 그런 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제이미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16km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연기를 보았다. 남이부의 모든 오두막이 횃불로 밝혀져 있었다. 어처구니 없군. 저 친구들은 자신들의 집을 태우고 있잖아. 제이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마차가 광산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정복 차림의 경관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흑인들과 유색인들에게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백인들은 흑인보다 수가 월등히 적었으나 대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서장인 버나드 쇼티가 제이미 맥그리거를 보자 급히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맥그리거 씨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한 놈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만두시오. 총 쏘는 것을 멈추도록 하시오. 제이미가 외쳤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멈춘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 제이미는 한 흑인 여자가 빗발치는 총탄 아래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떨면서 말했다. 중지시키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경찰서장이 보좌관에게 명령을 전한 지 3분 후 모든 총소리가 그쳤다.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늘어져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내게 그들의 지도자를 데려다 주시오. 두 경관이 어떤 젊은 흑인을 제이미에게로 데려왔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몸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에게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제이미는 반투족의 자존심에 대한 반다의 말을 기억했다. 그것은 이시코였다. 나는 제이미 맥그리거요. 그러자 그 흑인은 침을 뱉었다. 여기서 일어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오. 나는 당신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겠소. 그리고 제이미가 몸을 돌려 쇼티에게 물었다. 한스 짐머만은 어디 있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이미는 그 흑인 남자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제이미는 영원히 한스 짐머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3일 동안 다이아몬드 광산을 폐쇄할 것이오. 당신네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바라오. 당신들의 불만을 작성해 주시오. 그러면 공정하게 처리하겠소. 또한 옳지 않은 모든 것을 바꿀 방침이오. 그러자 그 흑인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감독을 바꾸겠소. 그리고 작업 환경도 개선하겠소. 대신 나는 당신네 사람들이 3일 안에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찰서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저 친구를 그냥 보낼 겁니까? 저놈은 내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때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제이미는 몸을 돌이켰다. 그것은 데이비드 블랙웰이었다. 그의 예기치 않은 출현에 제이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데이비드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사장님, 사장님의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순간 제이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클립 드리프트의 인구 절반이 제이미의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사방으로 퍼져 협곡과 산골짜기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아이가 지나간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제이미는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거야. 틀림없이 다시 되돌아올 거야. 제이미는 흡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제이미는 마거릿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때 그녀는 침대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마거릿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직은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야. 그는 어린 딸을 잠깐 바라보고는 뒤돌아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텔리 부인이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방으로 들어왔다. 걱정 말아요. 맥그리거 부인 제이미는 다 컸어요.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법을 알아요. 마거릿은 눈에 눈물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어린 제이미를 해칠 수 없어. 결코 그렇게 하게 할 수 없어. 텔리 부인이 마거릿의 팔에서 케이트를 안아들었다. 잠을 자도록 해보세요. 텔리 부인은 아기를 육아실로 안고 가서 침대에 뉘었다. 그러자 케이트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방긋 웃고 있었다. 꼬마야, 너도 좀 자는 것이 좋겠다. 네 앞에는 바쁜 세상이 있단다. 텔리 부인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한밤중에 침실 창문이 슬며시 열리고 어떤 남자가 방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서 담요를 걷어낸 다음 아기를 들어 팔에 안더니 재빨리 사라졌다. 케이트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텔리 부인이었다. 처음에 맥그리거 부인이 방에 와서 데려간 것으로 생각한 그녀는 마거릿의 방에 들어가서 물었다.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거릿의 표정을 보고 텔리 부인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알았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지나자 제이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데이비드 블랙웰에게 다가갔다. 어린 제이미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제이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데이비드가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장님. 그러나 데이비드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투족이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제이미 맥그리거에게 경고했었다. 그리고 짐머만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은 바로 반투족이었다. 만일 반투족이 어린 제이미를 붙잡아 갔다면 제이미를 참혹하게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기 때문이다. 제이미는 동틀역에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광부들 그리고 경관들로 구성된 수색대를 이끌고 어린아이가 있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장소에서 밤새 찾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수색을 끝내고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데이비드가 일어섰다. 사장님, 따님이 납치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서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제이미는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다. 그는 커다란 바오밤 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 멀리서 길이 없는 초원을 가로질러 한 마리의 사자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린 제이미가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사자가 오고 있어요. 그 짐승은 이제 그들을 향해 더 빨리 오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그를 더 세게 흔들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제이미가 눈을 떴다. 반다가 서서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제이미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반다가 제이미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반다가 제이미를 세워 앉혔다.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아들은 죽었어. 제이미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이러한 불상사는 바로 너의 사람들이 반투족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야. 제이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오, 하느님. 그들이 제이미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아이를 황무지에 버렸어. 내가 그 아이의 시체를 발견해서 묻어주었지. 반다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오, 제발. 그럴 리가 없어. 제이미, 나는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했어. 제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없이 물었다. 내 딸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이 그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멀리 다른 곳에 숨겨놨어. 지금 그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 자네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 그 아이는 무사할 거야. 제이미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은 지킬 거야.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원해. 제이미, 그러면 너는 나의 모든 부족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해. 반다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오직 악몽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있었다. 눈을 뜨면 악몽이 현실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녀는 게임을 했다. 어린 제이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모두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있기로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흘 동안 침대에 있었다. 티거 박사가 왔다 갔으나 마거릿은 그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있던 마거릿은 아들의 방에서 무언가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어린 제이미가 돌아왔다. 마거릿은 급히 침대에서 나와 아들의 방을 향해 뛰어갔다. 문 밖으로 그녀는 이상한 짐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그녀는 열린 문을 밀었다. 그녀의 남편이 마루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한쪽 눈은 감겨 있고 다른 한쪽 눈은 기괴하게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지친 짐승의 소리와 같았다. 오, 제이미, 제이미. 맥그리거 부인, 나쁜 소식이라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당신 남편은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만약 산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요양소에 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티거 박사는 말했다. 아니에요. 그는 놀라서 마거릿을 바라보았다.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병원에도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의사는 잠깐 생각했다. 좋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간호사도 원치 않아요. 제이미는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티거 박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맥그리거 부인. 남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결코 완쾌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돌보겠어요. 이제 제이미는 그녀에게 돌아왔다. 게임의 여왕 제11장.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가 쓰러진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을 더 살았다. 이 기간은 마거릿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제이미는 완전한 식물인간이었다. 그는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마거릿은 그녀의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마거릿은 낮에 재봉실에서 그를 휠체어에 기대어 앉혀놓고 그의 스웨터와 긴 옷가지들을 짜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모든 사소한 집안 문제들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또 케이트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도 그에게 말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제이미의 뼈만 남은 몸을 그녀의 침실로 운반해 가서 자신이 잠들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했다. 데이비드 블랙웰이 크루거 브렌트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때때로 데이비드는 결제 서류를 들고 제이미를 찾아왔다. 제이미를 보는 일은 데이비드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비치고 있어. 데이비드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당신은 사람을 참 잘 선택했어요, 제이미.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거릿이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데이비드는 당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당신과 같이 영리하지는 않지요. 정말로 당신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이미. 당신은 친절하고 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꿈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의 모든 꿈이 사실로 되어가고 있어요.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거든요. 그녀는 뜨개질감을 다시 집어들었다. 케이트가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라고 말했어요. 제이미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과 입이 당신을 닮았어요.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이 잠에서 깨었을 때 제이미 맥그리거는 죽어 있었다. 그녀는 팔로
그를 가까이 잡아당겼다. 쉬세요, 여보. 편안히. 나는 늘 당신을 사랑했어요, 제이미. 당신도 그것을 알고 계시겠죠? 안녕, 나의 사랑.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떠났다. 오직 그녀 자신과 딸만이 남게 되었다. 마거릿은 아기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케이트를 내려다보았다. 캐서린 케이트. 그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깨끗함 혹은 순결함을 뜻했다. 그것은 성자들과 수녀들 그리고 여왕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 마거릿은 크게 말했다. 케이트야, 너는 어느 쪽이 될래? 그 시절 남아프리카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쟁의 시기이기도 했다. 보어인과 영국인 사이에서 오래 끌어온 트랜스바알 논쟁이 마침내 골마 터지게 된 것이다. 1899년 12월 13일 목요일, 케이트의 7번째 생일에 영국은 보어인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사흘 후 오렌지 자유주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마거릿이 케이트를 데리고 남아프리카를 떠나도록 설득했으나 마거릿은 이를 거절했다. 내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무엇으로도 그녀를 단념시킬 수 없었다. 저는 보어인에게 가담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허락하고 말고요. 내가 회사를 맡아서 지키겠어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떠났다. 영국인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어인들은 강하며 결의에 차 있었다. 최초로 전쟁이 일어난 곳은 마페킹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부딪혔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더 많은 군대가 영국에서 급파되었다. 그들은 킴벌리를 포위 공격했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린 뒤에 겨우 성공했다. 보어인들이 사용하는 총은 영국 총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영국군은 사정거리가 긴 총을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영국 군함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클립 드리프트에서 마거릿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와 주위 사람들은 소문에 의지하여 살았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승리감에 도취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거릿의 고용인 중에 한 사람이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와 말했다. 방금 영국군이 클립 드리프트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들은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야. 5시간이 지난 후 마거릿 맥그리거는 전쟁포로가 되어 있었다. 마거릿과 케이트는 파알데버그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은 남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생겨난 수백 개의 포로 수용소 중의 하나였다. 포로들은 무장한 영국 병사들이 지키는 거대한 야외 막사에 수용되었다. 상황은 참혹했다. 마거릿이 케이트를 팔에 안고 말했다. 걱정 마라, 얘야.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수용소를 휩쓸고 간 열병으로 수천 명씩 주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의사도 없었고 상처에 바를 약도 없었다. 그리고 식량도 거의 다 떨어졌다. 비참한 생활이 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가장 곤란한 것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무력감에 젖어드는 것이었다. 마거릿과 케이트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았던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다. 마거릿은 식량과 거처할 곳 등 삶을 송두리째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트는 심한 공포에 젖어 살았다. 그녀는 주위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어린 케이트는 어머니와 자신을 돌볼 힘이 없었다. 그러한 무력감은 평생 그녀가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힘. 만약 내가 힘을 갖는다면, 먹을 것을 갖게 된다면, 약을 갖게 된다면, 자유를 갖게 된다면.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권력과 생명을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 나는 최고가 되고 말 거야. 앞으로 아무도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없을 거야. 케이트는 굳게 다짐했다. 격렬한 전쟁이 벨몬트, 그레스펜, 스톤버그, 스피오엔콥에서 계속되었으나 결국 용감한 보어인들도 대영 제국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1902년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될 무렵 결국 보어인들은 항복했다. 5만 5천여 명의 보어인들이 싸웠고 3만 4천여 명의 군인들과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깊고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은 2만 8천여 명이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수용소의 문이 열렸다. 마거릿과 케이트는 클립드리프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조용한 일요일, 데이비드 블랙웰이 도착했다. 전쟁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도 마거릿이 신뢰할 수 있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데이비드 그대로였다. 데이비드는 지옥과 같은 전쟁터에서도 마거릿과 케이트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면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당신들 두 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거릿에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데이비드. 장래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해요. 그것은 크루거 브렌트 회사였다. 1900년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멋진 한 해였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놀라운 발명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증기기관차와 전동차가 기체연소 엔진으로 대체되었다. 잠수함과 비행기가 등장했다. 세계 인구는 15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성장과 팽창의 시대였다. 6년 동안 마거릿과 데이비드는 그 모든 기회를 적절히 이용했다. 그동안 케이트는 거의 혼자 지내야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데이비드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가느라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녀는 거칠고 고집이 세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마거릿이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14살 된 딸이 진흙탕 속에서 두 소년과 함께 주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거릿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케이트를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럴 수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는 장차 크루거 브렌트 회사를 운영해 나갈 아이다. 하느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소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